안녕하세요. 저는 마음 많은 아직 청춘인 61세 남자입니다. 허투루 먹은 것 같은 나이가 뭐 그리 대단한지 자식들은 이번 제 생일에 5만 원짜리로 만든 환갑 케이크를 내밀며 지금처럼 건강하시라며 축하해줬어요. 사회초년생인 아이들이 고생해서 번 돈을 제가 일이 쓰는 걸 보니 한편으로는 짠하면서도 두 남매가 어른이 된 것 같아 기특하기도 하더군요. 젊은 시절 지독하게도 방황하던 절 믿고 기다려준 아내의 얼굴을 보니 저 때문에 많이 늙은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손을 지그시 잡아주었어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은 아내인 것 같네요. 10대 때 저의 집은 동네에서 소문난 부잣집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녀오는 길에는 항상 어머니를 대신해 유모가 마중 나왔고 집을 보살펴주는 어른들이 상주하셨죠. 주방 일을 돌봐주시던 아주머니에게는 저와 동갑인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늘 고생하는 아주머니를 도와 찬을 만들곤 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런 아주머니의 딸을 몹시 예뻐하셨어요. 그럴 만한 것이 어른에게 순종적이고 생각이 깊어 말 한마디를 건넬 때도 신중히 생각하고 얘기했고 외관 역시 봄에 갓 피어나는 개나리를 닮아 저희 어머니는 되바라진 여동생보다 아주머니의 딸을 귀여워하셨죠. 전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로만 그녀를 대했고 그녀 역시 제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나게 바람을 느끼며 자전거를 타고 집을 가고 있었는데 저 앞에서 아주머니 딸이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더라고요. 항상 곱게 빗어 양갈래로 묶었던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고 신발은 어디다 흘렸는지 한쪽이 사라진 채 훌쩍거리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전 급하게 자전거를 세워 그녀에게 향했어요. 그녀의 얼굴을 살펴보니 누군가에게 맞은 것인지 얼굴이 붓고 입술은 터진 채 울고 있더군요. 야, 너 무슨 일 있었어? 몰골이 왜 이래? 아주머니 딸은 순간 흠칫 놀라며 저를 쳐다보더니 갑자기 제품에 안겨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그녀에게 뭔가 큰일이 있었구나 싶어 눈물이 그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그대로 서 있었네요. 울음이 멈춘 그녀는 처음 본 남자애들이 무리지어 오더니 어디론가 끌고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끌려가다가 정신을 차리고 그 남자의 손을 있는 힘껏 깨물었더니 화가 난 일행들이 그녀를 때렸다고 하더군요. 너무 맞은 탓에 정신이 혼미해질 때쯤 다행히 지나가던 어떤 어른이 그녀를 발견하고 일행들은 그대로 도망쳤다며 다음에 다시 나타나서 해코지하면 어쩌냐며 무서워했어요. 저는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그녀가 못된 사람들에게 당할 뻔했다는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쿵 하고 내려앉으며 화가 머리끝까지 차오르더군요. 무슨 그런 걱정을 해. 앞으로 무조건 넌 나랑 다녀. 제 얘기에 그녀는 안 될 얘기라며 강하게 거부하더군요. 혹시 자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오해해서 자신의 엄마가 혼나면 안 된다는 것이었죠. 저는 어머니에게만 이 얘기를 해둘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얘기를 들으시더니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시더군요. 하지만 제게 정의에게 이성의 감정을 느끼는 건 절대 안 된다고 제게 몇 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이후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집에서 조금 떨어진 대추나무 아래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그녀가 나올 때까지 맑은 하늘을 바라보며 기다렸어요. 처음에는 저와 함께하는 등하교를 어색해하던 그녀는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러워졌고 조용하기만 할 줄 알았던 그 애는 종달새처럼 제게 얘기를 걸어오더군요. 매일 지루했던 흙바람 나는 그 길이 그녀와 함께하니 더는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를 부르던 호칭도 더 이상 야, 너가 아니라 정이가 되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장난도 치고 서로를 놀리며 재미있는 하루를 보냈었죠. 그렇게 저와 정이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정이는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에 들어왔죠. 아마 제 어머니는 제가 정이를 마음에 품은 것을 어느 정도 눈치채셨나 보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정이의 어머니와 정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너무 놀라
어머니께 뛰어들어가 자초지종을 따져 물었더니 저보고 이유를 알 거라고 생각한다며 더 이상 그 아이를 궁금해하지 말라며 저를 나무라셨어요. 아무래도 제 마음을 눈치채셨던 어머니가 모녀를 내쫓은 것 같더군요. 전 매우 미안하고 화가 났지만 그렇다고 어머니에게 대들 수 없어 마음을 삭히며 나왔습니다. 제 방에 들어와 정의를 지켜주지 못한 것을 한탄하며 이불을 뒤집어 쓰고 펑펑 울었어요. 학교에 가면 꼭 사과를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이미 정의는 전학 처리가 된 이후였죠. 그렇게 저는 사과 한마디 건네지 못하고 정의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정의를 그렇게 보낸 벌을 받은 걸까요? 이후에 새로 들어온 아주머니는 아주 젊었고 고왔는데 그런 아주머니를 눈여겨보던 아버지가 어머니 몰래 만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 어머니가 괴로워하실 것 같아 형제들에게 입단속을 했고 철없던 막내 여동생까지 몸이 약한 어머니가 쓰러지실까봐 화를 내면서도 입을 닫더군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는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갔고 어느 순간 식사마저 거부하더니 50이 되지 않은 나이에 저희 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의 상을 치르고 반년도 되지 않아 아버지는 그 아줌마와 재혼을 하셨어요. 저희 형제들은 공부를 핑계 삼아 서울에 상경하기로 했고 그렇게 정든 고향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었죠. 다행인지 아버지는 저에게 형제를 잘 보살피라며 매달 넉넉한 금액을 보내주셨고 어색하던 서울 생활에도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한 번도 늦지 않게 보내주시던 생활비가 늦어지기 시작했고 아버지에게 보낸 편지의 답이 돌아오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고향을 향했어요. 오랜만에 당도한 고향은 늘 정겨웠고 익숙한 대문을 밀며 크게 아버지를 불렀죠. 그런데 제 목소리를 듣고 나온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마을 어르신들께 여쭈어 아버지를 찾았는데 아버지는 곧 쓰러질 것 같은 초가집에서 멍하니 하늘만을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재혼을 한 그 여자는 처음부터 아버지의 돈을 노리고 접근했고 아버지가 방심한 틈을 타 모든 재산을 팔고 도망갔다는 겁니다. 하루 사이에 모든 것을 잃은 아버지는 충격을 받고 쓰러지셨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셨고 평판이 좋던 아버지를 가엾게 여긴 마을 어른들이 주인 없는 집을 내어주셨다고 하시더군요. 그 여자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전 아버지에게 싫은 내색 한번 하지 못한 못난 장남이었는데 이리 모든 것을 잃은 아버지를 보면서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젊은 여자한테 빠져서 몸이 약한 어머니를 그리 보내셨으면 잘 사셨어야죠. 이 사실을 동생들이 알면 반응이 어떨까요? 아버지, 정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쌓였던 말들을 두서없이 내뱉고 난 뒤에 아버지를 보니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계시더군요. 순간 제가 너무 지나친 것 같아 아차하는 마음이 들었지만 미워하는 마음 역시 가시질 않아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곧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초가집에 아버지와 한참을 앉아 고민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고 그래도 아버지니까 서울로 모시고 올라가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며 거절하던 아버지는 못 이기는 척 저와 함께 발길을 옮기셨죠. 다행히 저와 둘째 녀석은 취업을 한 상태였고 아버지가 넉넉하게 올려준 생활비를 모아두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또한 상경하면서 제 이름으로 서울에 집을 사두셨던 상태라 예전처럼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를 부양하는 데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죠. 아버지를 본 둘째와 막내 여동생의 표정은 좋지 않았고 전 상황에 대해 차분히 얘기해 줬습니다. 둘째는 불같이 화를 내었지만 이내 저처럼 받아들였지만 문제는 다른 데서 터져나왔죠. 어머니를 허무하게 보낸 게 한이라고 입에 달고 살던 막내는 아버지가 여자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진 것을 보고 함께 살 수 없다며 선을 그어버렸습니다. 전 아무리 미워도 아버지라고 화를 내기도 하고 달래도 보았지만 생각은 바뀌지 않았고 이른 새벽 막내는 자신을 찾지 말라는 쪽지를 남긴 채 사라졌습니다. 놀란 마음에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막내의 학교를 찾아가 무작정 기다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막내는 학교에 있었고 근처 다방에서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는 건 당연하지만 그냥 받아들이면 안 되냐는 제 물음에도 완고한 태도를 고수하는 막내를 보니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막내에게 건네주며 돈이 필요하면 꼭 얘기하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막내의 독립을 허락하게 될 줄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나이 드신 아버지를 길거리로 내몰 수는 없기에 무너지는 가슴을 부여잡으며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평온했던 내 가족의 일이 망가지니 정신이 없더군요.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신경이 잔뜩 날카로워 신경질적인 표정으로 위를 바라보았는데 버스 안내양이 맑은 웃음을 지으며 저를 바라보고 있더군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오래전에 헤어진 정이라는 것을요. 정이는 곧 교대할 것이라며 시간에 여유가 있으면 밥이라도 먹자고 제게 권했고 오랜만에 본 그녀가 반가워서인지 무거웠던 마음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정희는 쫓기듯 서울로 올라와 어머니와 터전을 다시 잡았고 학교에 다닐 여유가 없어 공장을 다니다가 좋은 기회에 버스 안내원으로 취업했다며 그동안 무탈했는지 제게 물어보더군요. 저는 망가진 저희 집 사정을 말하는 게 너무 창피해서 잘 지낸다고 둘러댔습니다. 맑은 모습의 정희를 보고 있으니 한편으로는 미안하면서도 보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정희도 저와 마음이 통했는지 저희는 다음 약속을 잡았고 몇 차례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가 되었고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를 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결혼 얘기를 하는 사이가 되니 더는 그녀에게 집 사정을 숨길 수 없어 모든 것을 털어놓았는데 처음엔 당황하더니 이내 고생 많았겠다며 제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그 작은 손이 얼마나 미덥고 좋은지 한참을 그렇게 말없이 서로의 얼굴만을 바라보았네요. 저희의 행복을 시샘하는지 운명은 또 저를 고통의 바닥으로 밀어넣을 궁리를 하더라고요. 늦은 밤이 되도록 둘째가 들어오지 않아 걱정하던 중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작업 도중 컨테이너 벨트에 둘째가 끼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에 전 한달음에 병원으로 향했어요. 그 자리에서 숨을 거둔 둘째는 시신조차 온전치 않았고 전 충격이 너무 커 그 자리에서 실신을 하고 말았죠. 눈을 떠보니 아버지와 정희가 절 바라보고 있었고 저 대신 둘째의 일을 수습하고 있었다면서 곧 막내가 도착하니 정신 똑바로 잡고 있어야 한다며 신신당부를 하더군요. 이내 도착한 막내는 아버지를 보더니 엄마도 죽이더니 결국에 아들까지 죽이니 속이 시원하냐며 가슴속에만 품고 있었던 말을 쏟아냈어요. 사실 저도 차마 그런 막내를 말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막내의 모진 소리를 들으며 그저 멍한 눈으로 병원 벽을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죠. 그렇게 둘째를 떠나보내고 막내는 더 이상 자신을 찾지 말라며 사라져버렸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아버지를 보살피던 정희는 마음을 먹었는지 결혼식도 필요 없다며 그냥 살림을 합치자고 먼저 얘기를 권해주더군요. 혼자서 아버지를 모시는 것이 벅차고 기댈 곳이 없던 전 정희의 말이 그저 고마웠습니다.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 아주머니를 찾아간 그날 전 대문 앞에서 소금 한 바가지를 뒤집어 쓰고 욕을 한 사발 먹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을 전 정말 이해가 잘 되었기에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되뇌일 뿐이었습니다. 수차례 찾아가 보았지만 완강하게 결혼을 반대하셨고 정희는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될 거라며 엄마의 허락은 나중에 받자고 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엄마와의 인연을 잠시 접겠다는 정희에게 체면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정희와 함께 살고 싶은 마음에 못 이기는 척 그녀의 이야기를 받아들였죠. 처음에는 정희를 고맙게 생각하고 예뻐해 주시던 아버지는 1년 정도 지나니 정희를 하녀 부리듯이 타박하셨고 입맛이 맞지 않는 밥상을 가지고 들어오면 엎어버리곤 하셨습니다. 전 아버지에게 정희를 하대하지 말라 강하게 얘기했더니
여자 잘못 만나서 효자가 변했다며 동네가 떠나가듯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착하기만 한 정희는 자신이 좀 더 잘하면 되니 아버지 심기를 건드리지 말라며 저를 타일렀지만 저는 정희가 부엌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고약해지시는 아버지를 붙잡고 자꾸 이러시면 저 역시 떠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니 그제야 행동이 점잖아지시더라고요. 회사의 중요한 문서를 깜빡 두고 나온 것을 알고 부랴부랴 집으로 돌아갔더니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연락을 끊었던 막내가 집에 와 있었고 정희는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빌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본 저는 화가 나서 무슨 일로 온 거냐며 재차 물었더니 막내가 어이없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내 집에 찾아온 게 뭐 큰 죄야? 아니, 우리 집에서 음식이나 만들던 계집애가 오빠랑 결혼한 거 말이야. 나는 신경 안 쓰는데 돈 좀 달라니까 안 된다잖아. 오빠, 나 돈 좀 줘. 막내는 연락을 끊고 지내는 동안 많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전 화를 내며 동생을 내쫓았고 퇴근 후에 얘기를 좀 하자며 아무한테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죠. 집에 돌아와 정희와 얘기를 해보니 막내는 인연을 끊은 뒤 유흥업소를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유흥업소를 다니면서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변변찮은 사람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여러 남자를 전전하며 살다가 결국 돈이 다 떨어져서 집을 찾아와서 돈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정희는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형편이라 여유가 없다며 좋게 얘기를 했지만 막내는 계집종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제가 출근한 사이에 매일 찾아와 괴롭혔다고 합니다. 망가진 막내의 삶은 충격적이었지만 제 삶이 망가지는 것이 더 무서워 아무도 모르는 저녁에 아버지를 모시고 회사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이후 막내와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고 인생의 허망함을 느끼던 도중에 큰딸이 태어났습니다. 선물같이 찾아온 큰딸은 집안 공기를 바꾸어 주었고 큰딸을 안고 처가댁을 방문하니 장모님은 한숨을 쉬며 저희에게 곁을 내주었습니다. 또한 저 모르게 꾸준히 아내를 괴롭히던 아버지도 딸이 태어나니 그동안 미안했다며 큰 붕어를 잡아 고아주셨고 이렇게 다시 행복해지나 했습니다. 평온한 일요일 점심에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막내가 죽은 지 일주일이나 지났는데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아 이제야 연락을 줬다는 겁니다. 막내는 결국 옳지 못한 생활을 이어나가다 지나가는 남자와 시비가 붙어 맞아 죽었다고 합니다. 막내를 죽인 범인은 부잣집 아들이었고 교묘하게 법을 피해 무혐의로 풀려났습니다. 막내까지 죽고 나니 모든 것이 부질없고 그 아이의 죽음이 제 탓인 것 같아 괴로웠어요. 맨정신으로는 버티기 힘들어서 퇴근하면 매일 술을 퍼마셨고 지나가는 사람과 시비가 자주 붙어 경찰서에서 자주 밤을 지새웠습니다. 불량스러운 생활이 지속되니 10년 넘게 다닌 회사에서도 잘리게 되었고 전 정신을 차리지 못한 채로 더욱 술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와중에 둘째 아들이 태어났고 아버지는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며 다그치셨는데 전 아버지 인생이나 잘 살라며 내가 이렇게 망한 인생 사는 건 누구 보고 배웠겠냐며 술에 취한 상태로 아버지께 욕설을 퍼부었죠. 이후 전 질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고 집도 나가버렸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갈 즈음 길거리에서 장모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한없이 믿기만 할 사위에게 욕설을 퍼부어도 할 말이 없을 텐데 장모님은 오히려 저를 꼭 안아주시면서 네 잘못이 아니라며 등을 쓰다듬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 손을 이끌고 처가댁으로 데려가시더니 따뜻한 미역국을 끓여주셨습니다. 우리 사위 어릴 때 내가 끓여준 소고기 미역국을 2그릇이나 싹싹 비우던 게 기억나서 내가 살아보니 참 세상에 내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참 많더라고. 그리고 자네처럼 그리 큰일이 많이 발생하면 제정신으로 살기 힘들지. 따뜻한 장모님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고 이내 말씀을 이어나가셨습니다. 이 정도 흔들렸으면
그만 정희 곁으로 돌아오렴. 방황하는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방황으로 남은 가족들을 괴롭히는 건 정당화할 수 없어. 사돈 어른과 아이들도 자네를 몹시 그리워하고 있고 이제는 앞을 내보고 걸어주면 내가 정말 고마울 것 같아. 산 사람은 또 살아나가야지. 저는 장모님 말씀에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연신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그렇게 낯뜨거울 수도 부끄러울 수도 죄송할 수도 없었습니다. 장모님이 만들어주신 따뜻한 밥을 먹고 한동안 외면했었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내는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늙은 아버지와 어린 자식들을 부양해 왔더라고요. 고왔던 얼굴은 매우 거칠어져 있었고 길고 예쁘던 손가락은 건조하게 갈라진 것을 보니 너무 미안해서 차마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한동안 말없이 절 노려보더니 한숨을 내쉬곤 어서 들어오라며 제게 말을 하더군요. 이후 전 정신을 차리고 다시 열심히 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작은 직장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운이 좋게도 그 회사가 무섭게 성장하기 시작했고 시간이 흐른 지금은 회사의 임원 중 한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은 안정적으로 살고 있고 화목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의의 공이 가장 크죠. 이번 환갑 선물로 아이들이 저희 결혼 사진이 없는 것을 알고 리마인드 웨딩을 찍어서 정의에게 드레스를 입혀주더군요. 아빠인 저보다 훨씬 나은 제 자식들입니다. 정의의 한박 웃음을 보니 어찌나 미안하던지 시간이 지나 삶을 되돌아보니 한창 예쁘고 젊은 나이에 고생만 시킨 아내에 대한 미안한 감정이 더욱 앞서네요. 앞으로는 꽃길만을 걸을 수 있도록 제가 정의만의 돌다리가 되어줘야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